당신이 병든 뒤 평생 곁을 지키겠다던 배우자가 재산 절반을 들고 떠난다면 어떻겠습니까? 70살 임동철은 가족이 모인 식탁에 이혼 합의서와 통장 2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쪽 통장에는 집을 정리한 돈의 절반이, 다른 쪽에는 똑같은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 한선영은 종이보다 남편의 굳은 손만 바라봤고, 두 자녀는 아직 아버지가 마지막 한 장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동철의 손등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식탁 위 서류가 만든 충격 앞에서 누구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영만 그 자국을 한참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도 겨우 붙잡고 사시는데 지금 이혼이라니요. 집까지 팔아 절반을 가져가면 남은 치료비는 누가 감당합니까? 3년을 버티시더니 이제 우리한테 짐을 넘기고 혼자 편해지겠다는 겁니까? 내 몫은 내가 가져간다. 내 엄마 몫도 분명히 남겨둔다. 오늘부터는 서로 남이다. 찾지 마라. 설명도 여기까지다. 설명이 아니라 통보잖아요.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동철은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액을 챙긴 사람의 짐치고는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선영은 빈 의자를 쓰다듬으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파란 봉투, 그 사람, 약, 목요일. 가족은 그것을 병든 기억의 조각으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단어가 이혼의 진짜 이유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동철이 매일 신던 운동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서랍에는 현금 몇 장과 교통카드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떠날 사람처럼 살림을 챙긴 흔적은 없었습니다. 우진은 그것마저 계산된 연극이라 했고, 유나는 식탁 아래 떨어진 약 하나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내를 떠난 남편과 아내를 지키려 한 남편, 어느 쪽이 그의 진짜 얼굴이었을까요? 새해 전까지만 해도 동철과 선영의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선영이 보리차를 올리면 동철이 창문을 열었고, 두 사람은 서로 묻지 않아도 약 봉지와 장바구니를 챙겼습니다.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작은 가게를 함께 꾸리며 집 한 채를 마련했고, 자녀들이 독립한 뒤에는 오래된 식탁을 바꿀 날을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그 평범한 순서가 먼저 흔들린 것은 소금통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소금이 또 없어졌네. 내가 분명 여기 뒀는데 누가 가져갔나 봐. 당신 손에 들고 있잖아. 괜찮아. 나도 안경머리에 얹고 한참 찾을 때가 있어. 웃고 넘긴 건망증은 길을 잃는 일로 번졌습니다. 어느 새벽, 동철은 열린 현관과 뒤집힌 실내화를 발견했습니다. 선영은 얇은 잠옷 차림으로 골목 끝 버스 정류장에 앉아 오래전에 문 닫은 가게로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철은 놀란 기색을 감춘 채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내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현관종을 달고 가스 손잡이를 잠그고 벽마다 하루의 순서를 적었습니다. 사장님이 기다리실 텐데 늦으면 월급에서 뺀단 말이야. 오늘은 가게 쉬는 날이야.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차부터 마시자. 진단 뒤 집안의 시간은 선영을 중심으로 다시 짜였습니다. 오전 6시 약, 7시 죽, 9시 산책. 동철은 냉장고에 표를 붙이고 한 칸씩 표시했습니다. 씻는 순서를 잊은 아내에게 물수건을 건네고 같은 질문을 10번 들으면 11번째에도 같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자녀들은 주말마다 반찬과 생활비를 들고 왔지만 방문 2시간 안에 담기지 않는 22시간의 무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약속을 잊은 선영을 달래야 했고, 밤에는 화장실 불을 켜둔 채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끼를 다 먹이면 안도했고, 물 한 모금을 거부하면 이유를 찾느라 1시간이 갔습니다.
간병은 큰 사건보다 이렇게 작은 선택이 끝없이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번갈아 와도 되는데 왜 매번 괜찮다고만 하세요? 얼굴이 너무 상했어요. 너희도 아이 키우고 벌어야지. 내가 아직은 할만하다. 정 힘들면 먼저 말할게. 제가 주 이틀 방문했는데 동철 어르신은 도움받는 일부터 미안해하셨어요. 선영 어르신이 낯선 손길을 무서워하면 먼저 옆에 앉아 노래를 불러주셨죠. 그런데 보호자가 무너지면 돌봄도 같이 무너집니다. 낮에 잠깐이라도 주무시라고 말씀드려도 그 시간에 빨래와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정희는 동철의 수첩에서 이상한 표시를 보았습니다. 선영의 식사량 옆에는 꼼꼼한 동그라미가 이어졌지만 동철의 칸은 며칠째 비어 있었습니다.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목은 가늘었고 물컵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목요일 오후만 되면 시계를 자주 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다녀오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반나절 대체 돌봄을 권하자 동철은 비용표부터 물었습니다. 무료 상담이 있다는 말에는 안도하면서도 선영이 자신을 찾을까봐 현관을 3번이나 돌아봤습니다. 도움을 받는 2시간조차 죄책감으로 채우는 보호자에게 휴식은 쉬는 일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나는 싱크대 아래에서 아버지 이름이 적힌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복용법 부분은 찢겨 있었고 알약은 그대로였습니다. 동철은 위장약이라며 봉지를 낚아챘습니다. 그 뒤로 목요일 외출이 더 잦아졌고 돌아올 때마다 소독약 냄새가 옅게 났습니다. 유나는 병원을 의심했지만 동철은 아내의 진료 서류를 떼러갔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을 잘 못하던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가족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약이면 왜 안 드세요? 어디가 아픈 건데요? 저한테만이라도 말해주세요. 나이 들면 다 한 봉지씩 들고 산다. 내 엄마 앞에서 쓸데없는 걱정 만들지 마라. 그 무렵 동철은 집값과 돌봄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간병, 주간 보호, 돌봄 주택, 응급 진료, 수첩 한 장이 숫자로 빽빽해졌습니다. 그는 집을 팔아 작은 곳으로 옮기자고 했고 우진은 재산을 급히 처분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동철은 대답 대신 종이 한가운데 선을 긋고 돈을 정확히 둘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선영 목 옆에는 집 모양을, 자기 목 옆에는 자물쇠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는 여러 돌봄 공간을 혼자 둘러보며 문턱의 높이, 밤 근무 인원, 가족 방문 시간을 묻고 다녔습니다. 값비싼 방보다 선영이 헤매지 않을 짧은 복도와 익숙한 음악을 틀 수 있는 곳에 표시했습니다. 자녀에게는 집을 보러 다닌다고만 말했습니다. 설명을 줄일수록 의심은 커졌지만 동철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을 팔면 어머니가 더 불안해져요. 돈 계산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나중이 누구한테나 오는 건 아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한 달 뒤 집은 새 주인을 맞을 준비를 했고 가족은 식탁에 다시 모였습니다. 동철은 매매대금에서 대출과 비용을 정리한 뒤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눈 통장을 내놓았습니다. 선영 통장은 딸에게 건넸지만 자신의 통장은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헌신이 한순간에 계산서로 바뀐 듯 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선영은 소리에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선영이 몫은 한 푼도 건드리지 마라. 내 몫은 내가 정리한다. 서류는 이미 상담을 거쳤고 다음 절차도 잡혀 있다. 상담을 누구랑 했다는 겁니까? 어머니가 지금 이 서류 뜻을 아시기나 해요? 우리 몰래 도장부터 받았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절차를 밟았다. 더 묻지 마라.
동철이 떠난 첫날 밤, 선영은 현관 앞에 베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남편이 길을 잃으면 문 여는 소리를 못 들을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어머니 옆에 누웠지만 2시간마다 일어나 집안을 도는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다 지웠습니다. 분노는 쉬웠지만 새벽 3시에 같은 질문을 20번 받아주는 일은 달랐습니다. 겨우 하루가 지나자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동철 씨가 목요일에 온댔어. 파란 봉투도 챙겨야 해. 늦으면 그 사람이 약을 못 먹어. 엄마, 파란 봉투가 어디 있어? 아버지 약은 무슨 약인데? 남매는 급히 간병 일정을 나눴습니다. 우진은 평일 저녁, 유나는 새벽과 주말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우진의 가게에는 밀린 대금이 있었고 유나는 직장에서 장기 휴가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지 정하는 순간 서로 감춰둔 사정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예견한 다툼이 너무 빨리 시작된 셈입니다. 내가 돈을 더 낼 테니 네가 시간을 좀 더 맡아줘. 가게 문을 닫으면 직원들까지 길에 나앉아. 나는 시간이 남아서 밤을 새우는 줄 알아? 우리 둘 다 못 버틴다는 말을 왜 서로한테 잘못이라고 던져? 아버지는 이걸 다 알면서 떠난 거야.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효심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잠과 돈과 생업이 동시에 줄어드는 현실이었습니다. 우진은 계산기에서 직원 월급을 지웠다 다시 적었고 유나는 휴가 신청 창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둘 다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사랑만으로 근무표와 대출이를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인 사이 선영이 물을 찾다가 넘어질 뻔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남매는 아직 현실보다 아버지를 탓하는 편이 덜 아팠습니다. 우진은 아버지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해 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먼저 선영의 현재 의사결정 상태와 기존 상담 기록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혼도 재산 분할도 가족의 분노만으로 무효나 유효를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의 의사와 절차를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병명만으로 모든 결정을 대신할 사람을 정할 수도 없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좌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보호가 필요할수록 기록과 독립된 확인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동철의 계좌 사용 내역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으자고 했습니다. 남매는 빠른 결론을 원했지만 선영의 권리를 지키려면 분노보다 느린 절차를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님을 벌주기 위한 결론부터 정하면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어머님의 권리를 지키는 게 첫째입니다. 서명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별도 조력을 받았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돈을 되찾고 싶습니다. 자료에는 뜻밖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동철이 가져간 절반은 작은 임시 거처, 보증금과 생활비를 제외하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목요일 같은 금액이 관리 계정으로 옮겨졌고 저교에는 숫자와 영문 약자만 남았습니다. 유나는 아버지가 목요일마다 외출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선영이 반복하던 세 단어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파란 봉투, 그 사람 약, 목요일. 강 변호사는 각 이체 날짜 옆에 선영의 진료 일정과 돌봄 평가일을 겹쳐 놓았습니다. 금액은 무작위가 아니라 예상 비용의 단계와 맞물렸습니다. 첫 달은 방문 돌봄, 다음 달은 주간 보호, 그 뒤에는 주거 전환을 준비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정의 주인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치품도 없고 큰 인출도 없어요. 아버지는 이 돈을 쓰려고 가져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숨겼을까요? 수익자 확인 전에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소비 계좌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남매는 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도 돈의 수익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영의 통장에서 생활비가 새지 않도록 자동 이체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우진은 그 침착함을 뻔뻔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끊기기 직전 수화기 너머에서 동철이 숨을 고르는 긴 소리와 약병이 바닥에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을 묶어놓고 좋은 일이라도 한 척하지 마세요. 수익자가 누군지만 말하면 되잖아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희 엄마 이번 달 평가 날짜부터 챙겨라. 내가 남긴 수첩 뒤쪽에 질문 목록이 있다. 보는 때가 되면 알게 된다. 아버지, 방금 무슨 소리예요? 어디 아파요? 주소만 말해주세요. 수첩 뒤쪽에는 선영이 낯선 공간에서 불안할 때 진정되는 음악, 약을 거부할 때 건넬 말, 씹기 편한 음식, 자주 찾는 사람의 사진 순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문장이 쓰였다가 검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종이를 빛에 비춰 겨우 몇 글자를 읽었습니다. 너희 삶까지 간병실로 만들지 마라. 그 아래에는 특정 날짜와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목요일이었습니다. 앞장에는 위기 순서도 있었습니다. 선영이 집을 나가려 하면 팔을 붙잡기보다 외투를 함께 입고 현관에서 이유를 물을 것, 먹지 않겠다고 하면 억지로 숟가락을 밀지 말고 좋아하던 찻잔부터 내놓을 것. 동철은 자신이 없어도 이어질 돌봄을 문장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별 편지보다 구체적이어서 더 서늘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까지 무너질까봐 뭔가 준비한 거라면? 그렇다고 어머니를 두고 간 게 없어지진 않아. 이유가 있으면 얼굴 보고 말했어야지. 확인됐습니다. 아버님이 가져간 절반은 전액 보호형 돌봄 신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와 사후의 우선 수익자는 어머님입니다. 돈은 주거비, 진료비, 간병비로만 지급되고 자녀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혼자 쓰겠다던 돈은 동철 자신을 위해 단 한 칸도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이 남았습니다. 아내를 위한 돈이라면 왜 이혼이 필요했고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얼굴을 보여야 했을까요? 답은 아직 열리지 않은 파란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약속된 목요일, 정희가 파란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동철에게서 한 달 전 봉투를 받았지만 정해둔 날짜 전에는 열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선영 앞에서 먼저 읽지 말 것, 남매가 함께 있을 때 열 것, 강 변호사에게 원본을 확인받을 것이라는 세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끝도 떨렸습니다. 그녀 역시 계획의 전부를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동철이 봉투를 맡기던 날 선영에게 여러 번 날짜를 물었고 선영이 스스로 목요일을 골랐다는 사실은 기억했습니다. 그날은 선영의 상태가 비교적 맑았고 동철은 아내가 고른 날을 자기 편의대로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이걸 맡기면서 그러셨어요. 자식들이 나를 미워하는 동안에는 선영 씨를 먼저 챙길 거라고요. 미움이 조금 잦아들 때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도 그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 마음까지 계산한 겁니까? 첫 번째 서류는 동철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병명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진료를 미뤄온 날짜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몇 달 전 중한 병을 앓았고 치료를 시작하면 선영을 혼자 돌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두 번째는 선영의 의사 결정 능력을 별도로 확인한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상태가 비교적 맑았던 날마다 설명을 되풀이했고
가족과 떨어진 자리에서 같은 의사를 여러 번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픈 걸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꾸 약을 챙겨야 한다고 했던 거고요. 이 기록은 어머님을 절차에서 지운 게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로 세우려 했다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기록 전체와 당시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봉투 맨 아래에는 작은 음성 기록기가 있었습니다. 잡음 뒤로 선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보다 발음이 또렷했고 동철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상담자가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3번 묻자 선영은 3번 모두 같은 뜻으로 답했습니다. 설명이 길어져 선영이 피곤해지자 상담은 그날 멈췄고 며칠 뒤 다시 녹음 날짜도 한 번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날이었습니다. 동철은 아내가 자신을 따라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별도 공간에서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몫은 자신의 생활에 쓰고 동철의 몫도 자신보다 오래 남는 돌봄비로 묵되 아이들이 죄책감 때문에 생업을 놓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있는다고 내 뜻까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먼저 아프면 아이들이 둘 다 자기 탓을 할 거예요. 내 돈은 내 돌봄에 쓰고 이 사람 돈도 남으면 나한테 쓰게 해주세요. 대신 아이들이 매일 오겠다는 약속은 시키지 마세요. 각자 살아야 나도 마음이 놓여요. 남매가 배제됐다고 믿었던 계획의 중심에는 기억을 잃어가던 어머니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녹음기를 끄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우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했다고 분노했지만 정작 자신들도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억이 흐려졌다는 이유로 선영을 보호의 대상에만 가두고 결정의 자리에서는 이미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상담 기록에는 선영이 이해하지 못한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고 설명을 들은 뒤 자기 말로 다시 확인한 대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기억과 아무 의사도 없는 상태 사이에는 넓은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가족은 그 시간을 너무 일찍 닫아버렸습니다. 그 깨달음은 아버지의 거짓말보다 더 쓰라렸습니다. 나는 엄마를 지키겠다고 소리치면서 엄마한테 한 번도 묻지 않았어. 엄마가 어디서 살고 싶은지, 우리가 어떻게 오길 바라는지.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를 믿어줬다면 같이 준비할 수 있었을 거야. 희생했다고 해서 숨긴 일까지 다 오라지는 건 아니야.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을 정리한 뒤 어머님 몫은 어머님 명의의 생활재원으로 분리됐습니다. 아버님 몫은 별도 계약에 넣어 어머님의 주거와 돌봄에 우선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자녀에게 남는 돈은 어머님 돌봄이 끝난 뒤에만 검토됩니다.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실제 비용 자료가 필요하고 관리인은 정해진 주기마다 내역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대로 돈을 빼거나 목적을 바꾸기 어렵게 여러 확인 단계를 둔 겁니다. 이혼 자체가 마법처럼 재산을 보호한 게 아닙니다. 독립상담, 반복된 의사 확인, 자금의 목적 제한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설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더라도 그 돈이 바로 우리 상속분으로 섞이지 않는 겁니까? 이 계약에서는 어머님 돌봄이 먼저입니다. 다만 이런 구조는 사람마다 재산과 가족관계가 달라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법률, 유료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밀의 절반은 풀렸지만 동철이 왜 자녀의 원망까지 필요로 했는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동철의 치료 동의서였습니다. 서명칸은 비어 있었고 뒷면에는 계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치료를 시작하면 필요한 비용, 선영의 예상 돌봄 기간, 자녀들이 매달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동철은 자기 치료비로 남겨둔 예비금까지 신탁에 더 넣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찾아 치료를 설득할까봐 주소를 숨겼고, 자신을 미워해야 자녀들이 선영 곁에 먼저 모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깊었지만 방식은 위태로웠습니다. 제가 치료부터 받으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아픈 걸 알면 애들이 또 모든 걸 내려놓을 거라고요. 두 환자 사이에서 애들을 찢어놓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미워할 말을 고른 거구나. 우리가 아버지를 찾지 못하게. 진실은 아버지를 단숨에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자신을 믿지 않은 아버지가 서운했고, 유나는 병든 몸으로 떠난 사람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정의는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감동적인 희생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속할 수 있는 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버티는 돌봄은 오래 깔 수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도 신탁 문서가 식사를 떠먹이거나 불안한 밤을 달래주지는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돈은 시간을 살 수 있어도 관계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남매는 방문 횟수보다 위기 때 연락할 순서, 대체 인력, 휴식 기준을 먼저 적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를 찾아가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계획에서 잘못된 부분도 함께 고쳐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를 데려오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자. 엄마 돌봄표에 우리 이름만 쓰지 말고 외부 도움, 휴식 시간, 비용 한도까지 전부 적자. 그리고 아버지 치료비는 신탁과 따로 방법을 찾자. 아버지가 자기 생명을 돈의 나머지로 계산하게 두지 않을 거야. 동철이 머문 곳은 호화로운 숙소가 아니라 진료실 가까운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접이식 침대, 선영의 사진, 약병 몇 개뿐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죽 2팩과 물만 있었고, 창가에는 선영이 쓰던 작은 빗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통증이 심해진 날에도 신탁의 첫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 옆에는 자신의 생활비를 줄인 흔적이 있었고, 달력에는 치료 상담을 3번 미룬 표시가 남았습니다. 문을 연 자녀를 본 순간 동철은 놀라기보다 먼저 선영의 저녁 약을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낯선 데서 저녁 되면 문부터 찾는다. 음악 틀어줬어? 엄마는 정희 선생님과 계세요. 오늘은 아버지 얘기부터 합시다. 돈도 서류도 다 봤습니다. 봤으면 됐다. 나 데려갈 생각은 하지 마라. 아버지, 왜 우리한테 선택할 기회도 안 줬어요? 우리가 힘들까봐 그랬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아버지를 미워하며 보낸 시간도,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린 밤도 없어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려다 우리 모두를 혼자 만들었어요. 말하면 너희가 말렸을 테니까. 내 치료비부터 대고 내 엄마는 서로 데려가겠다 싸웠겠지. 나는 시간이 없었다. 욕먹는 게 제일 빠른 길인 줄 알았다. 빠른 길이었다고 좋은 길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 몫의 사랑까지 대신 결정했어요. 그건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다. 겁이 났다. 너희 엄마가 나보다 오래 남는 것도, 너희가 서로 원망하는 것도. 그날 가족은 용서한다는 말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흰 종이 한 장에 앞으로의 한 달을 적었습니다. 선영은 전문 돌봄이 가능한 작은 주거 공간으로 옮기되 익숙한 가구를 함께 가져가고, 자녀는 매일 야일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에 배회가 심해질 때, 식사를 거부할 때, 갑자기 낯선 사람을 찾을 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도 정했습니다. 비용표에는 신탁금뿐 아니라 공적 지원과 자녀가 감당할 상한을 함께 적었습니다. 정희는 돌봄 기록을 공유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자녀와 동철 모두 쉬는 주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려고 쓰러지는 사람은 더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움을 늘리는 건 가족이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오래 돌보기 위해 체력을 나누는 겁니다. 선영 어르신도 익숙한 사람과 전문 인력이 함께 있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엄마한테도 맑은 날마다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정한 계획을 엄마 뜻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동철은 자녀와 함께 선영을 만났습니다. 선영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철이 늘 부르던 옛 노래의 첫 소절을 흥얼거리자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름 대신 손등에 굳은 살을 더듬고 파란 봉투를 찾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철은 준비해온 설명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영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하고 기억하지 못한 일을 억지로 확인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찻잔을 사이에 두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기억은 관계의 모든 장면을 붙잡지 못했지만 몸에 남은 익숙함은 아직 두 사람 산것 같습니다. 약은 먹었어요? 당신은 자꾸 자기 건 빼먹어. 나 때문에 그러지 말고 당신 것도 챙겨요. 이번에는 먹을게. 당신이 확인해줘. 내가 잡고 있는다. 동철은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혼 서류보다 늦었지만 가족이 다시 시작할 자리는 거기서 생겼습니다. 이 가족의 선택을 하나의 법률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지워서도 안 되고 반대로 한 번의 서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이해 능력, 독립된 조력, 반복 확인, 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함께 살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혼이 돌봄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제한한 계약과 가족의 실제 분담이 돌봄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법은 돈의 흐름을 묶을 수 있지만 사람이 입은 상처까지 대신 봉합하진 못합니다. 동철의 준비는 선영의 생활을 지켰고 그의 침묵은 가족을 다치게 했습니다. 두 사실은 서로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가족 회의에서는 분기마다 외부 조력자와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선영의 상태가 달라지면 주거와 돌봄 방식도 바꾸고 동철의 치료 경과가 나빠지면 자녀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지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 번 만든 서류를 사랑의 완성이라 믿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에 맞춰 계속 고치는 것이 그들의 새 원칙이었습니다. 가족이 내린 판결은 단순했습니다. 동철을 아내를 버린 사람으로 남기지 않되 그의 거짓말을 숭고한 희생이라는 말로 덮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우진은 재정 기록을 매달 가족에게 공개했고 유나는 선영의 의사를 확인한 내용을 돌봄 일지에 적었습니다. 의견이 부딪히면 누가 더 효자인지 따지기 전에 선영에게 가장 덜 불안한 방법인지부터 묻기로 했습니다. 동철은 치료를 시작하고 아픈 날에는 아프다고 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신탁의 일부 조건도 전문 검토를 거쳐 예상치 못한 의료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가족은 과거의 상처를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방식의 상처를 다시 만들지 않는 것을 용서의 첫 행동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대신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우리한테 숨기지 마세요. 가족은 미움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다고 말해도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으면 합니다. 늦게 배웠다. 지킨다는 말 속에 혼자 한다는 뜻은 없었는데 나는 평생 그걸 같은 말로 알고 살았구나. 몇 달 뒤 선영의 방에는 예전 집에서 쓰던 라디오와 찻잔이 놓였습니다. 기억이 좋은 날에는 동철의 이름을 불렀고 흐린 날에는 그를 친절한 이웃으로 소개했습니다. 동철은 치료를 받으며 일주일에 2번 선영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일을 혼자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장을 봤고 유나는 음악 목록을 만들었으며
정의는 누구든 지치면 먼저 쉬라고 말했습니다. 방문하지 못한 날에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다음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선영이 불안한 밤을 보냈다는 기록이 올라오면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몰지 않고 대체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동철도 통증이 심한 날에는 약속을 취소했고 가족은 그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개로 갈라졌던 통장은 이제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약속으로 관리됐습니다. 간병 앞에서 사랑은 쉽게 숫자가 됩니다. 몇 시간을 잤는지, 얼마를 썼는지, 누가 더 자주 왔는지 세다 보면 마음까지 장부에 적게 됩니다. 그러나 돌봄의 윤리는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을 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뜻을 듣고 감당할 한계를 말하고 도움을 받아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진 사람에게도 선택할 순간이 남아있을 수 있고 돌보는 사람에게도 지쳤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선택권을 빼앗아서도 안 됩니다. 돌봄 계획은 돈과 서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가 쉬어야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지, 상태가 바뀌면 무엇을 다시 물을지까지 계속 대화해야 합니다. 동철은 재산 절반으로 아내의 시간을 샀지만 가족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은 놓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병든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미움받는 이혼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불완전하더라도 가족에게 두려움을 털어놓고 함께 다른 길을 찾았을까요? 오늘은 한 사람을 벌주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인지 돌아보게 하는 질문으로 남습니다.